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박순자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아껴 쓰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큰아들 명호 씨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둘째 아들 민호 씨는 사업을 한다며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가 순자 여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작은 거실에 앉아 계시던 순자 여사 앞에서 며느리 지연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다고요. 순자 여사께서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실 리 없었죠. 노년이 되면 귀는 둔해져도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지연 씨의 눈빛에는 분명히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대출이 밀리고 카드값이 쌓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먼저 재산 정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께서는 남편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앞에서 여사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을까?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마음을 의심해야 하나? 그날 밤 여사님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의 위치, 은행 통장, 적금과 예금 증서, 그 모든 걸 하나하나 펼쳐보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줄까? 그때 문득 오래전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돈, 그러니까 명호 씨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이 많고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하는 분이었죠. 순자 여사는 어렴풋이 느끼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며느리의 한마디로 끝나지 않겠다는 걸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셨습니다. 며칠 뒤 명호 씨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호 씨의 아내 수진 씨가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있었지만 순자 여사께서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셨습니다. 분위기는 평범했지만 대화의 흐름은 점점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명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수진 씨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이나 땅은 미리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의 끝엔 분명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지연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민호 씨 사업이 요즘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수진 씨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이나 땅은 미리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요즘 사기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의 끝엔 분명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지연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민호 씨 사업이 요즘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심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돈이 이미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불빛이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여사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날 저녁 명호 씨의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으셨죠. 낯선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외롭지 않으시냐며 가까운 데라도 함께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전화를 할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날 이후 사돈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여사님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불쑥 순자 여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입가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다며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끝 너머로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돈은 이야기 도중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끼리 미리 상의해서 어머니 재산 문제를 정리해두면 어떻겠냐고요. 괜히 나중에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게 말이죠. 그 말은 마치 걱정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여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화목이 아니라 소유에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순자 여사님은 둘째 아들 민호 씨에게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민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 땅 잠깐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은행 대출이 쉬워요. 이자도 제가 책임지고 갚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 여사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민호야, 그건 안 된다. 그 땅은 내 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곳이다. 전화를 끊은 뒤 여사님은 오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제끼리 미리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어머니께 효도주택을 지어드리자고요. 하지만 듣는 순간 그 말이 효도라는 포장 아래 숨은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심장 박동이 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이제 나뿐이야. 며칠 후 순자 여사는 변호사를 찾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말씀드리셨나요? 여사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그 사람들 제가 떠난 뒤에 알면 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유언장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평생의 상처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일이 터졌습니다. 민호 씨가 어머니 몰래 여사님의 도장을 복사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여사님은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여사님은 두 아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게 다 뭐니?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게 사실이냐? 순간 거실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명호 씨는 고개를 숙였고 민호 씨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하지만 여사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단단했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계셨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문 앞에 놓인 신문만이 매일같이 그녀의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명호 씨도 민호 씨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여사님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마당에 국화가 시들고 찬바람이 스며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 말에는 서글픔도 후련함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글씨였습니다. 짧은 사과의 문장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 편지를 찢지도 다시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있어주는 존재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마음일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사랑보다도 깊은 책임이었고 믿음보다도 어려운 용서였습니다. 그날 밤 여사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흔들리던 저녁이었죠. 순자 여사님은 조용히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한숨처럼 묻듯 물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일은 다 오해예요. 전 그저 두 집안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여사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민호에게 내 도장을 쓰게 했어요? 그건 아이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었죠.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건 사돈의 제안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은근히 말했죠. 너희 어머니가 가진 땅이면 대출이 금방 나올 거야.
잠깐만 옮겨놨다가 갚으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민호 씨는 고민 끝에 도장을 베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했지만 그 변명은 여사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의 마음까지 손대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여사님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다 사라지고 오직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여사님은 다시 유언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문장 하나를 고쳐 쓰셨습니다. 나의 재산 일부는 자식들에게 나누되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사용하라. 그건 용서와 단절이 공존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고 마당의 매화가 다시 피었습니다. 순자 여사님은 작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동사무소 근처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엔 사회복지재단 기부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제출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평생 아껴온 돈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호 씨와 민호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호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 씨도 따라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여사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됐다. 너희가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팠을지 나도 알아. 그러니 이제 그만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감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예전처럼 되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사람의 상처를 덮을 순 있어도 지워주진 않으니까요. 그날 밤 여사님은 다시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걸 끝까지 지키는 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시간은 흘러 여름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순자 여사님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주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집 암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엔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릴 뿐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고 유산보다 오래 남는 건 믿음이라는 걸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가진 것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라디오를 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말합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순자 여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도 세월의 흐름도 모두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이십니다. 그래, 이게 나의 평화야.